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11월 FOMC 회의 경계감이 있었지만 연준의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도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종목별 실적 모멘텀과 향후 성장 포인트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상황 먼저 정리를 해봅니다. 김성준 부장님.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대우조선 인수로 인해서 초기에는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방산 분야에 있어서 부족했었던 해양 분야를 지금 접목시키면서 향후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종목 역시 국내 대기업 업계 1위로서 피인수된 이후에 최근 들어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종목 한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경민 차장님의 오마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경민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네이버입니다. 슬픔이 만든 반등일까요? 과거 비극과 참사 이후에 오프라인 활동이 제약되면서 추모의 분위기가 온라인 쇼핑과 활동으로 일종의 풍선 효과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의견과 전망도 이런 고 PER 종목군으로 대표될 수 있는 인터넷과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이론적 할인율을 줄이는 효과가 단기적으로나마 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효과적으로 좀 저점에서 일부 회복할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증시 전반적으로 훈풍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죠. 11월 FOMC 결과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조윤석 팀장님의 오마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윤석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삼성전자입니다. 이미 실적 컨퍼런스 때 인위적 감산은 없다고 하는 1위 나온 발표를 했었는데요. 타 업체보다 강력한 원가 구조 그리고 기술력을 갖고 있기에 가능한 발표였습니다. 특히 낸드 시장만큼은 아직까지 압도적인 D램 시장만큼의 점유율을 가지지 못한 바 현재 삼성전자 행보는 낸드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표현돼서 오늘의 주식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세 분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삼성전자, 네이버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인 이슈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ETF 상장입니다. 2차 전지 제조 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등장을 했습니다. 11월 첫 거래일 내일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이 되는데 대표 편입 종목으로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그리고 세비캠 등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성일하이텍이 3% 넘게 오르는 등 강세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죠. 초대형주 비중이 큰 기존 2차 전지 관련 ETF와는 좀 차별화된 배터리 리사이클링 ETF가 등장을 했는데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의 성장성이 아무래도 좀 그만큼 높기에 이런 또 ETF 상품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경민 차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 폐배터리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갖고 계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속도와 어느 정도의 어떤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수치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세비캠을 이제 오마주로 이제 제시를 하면서 특정 자산 운용사 밝혀도 된다라고 하면 KB죠. KB 쪽에서 이제 ETF를 출시를 하는데 이게 시가총액 비중이 아니라 이제 5% 전후의 동일 가중 방식으로 편입이 될 거라는 이제 이런 부분이 알려지게 되면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보다는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 탄력이 오늘도 좀 좋게 나타났습니다. 폐배터리 종목의 성장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역시
재생 자원들의 가격이 새로 채굴하는 가격들에 비해서 가격 단가가 무조건 낮은 뭐 현재와 같은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새로 이제 리사이클링한 그 자원이 일정한 효율을 좀 달성을 시킬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각국에서 재활용 자원을 생산을 할 때 일정 부분 포함시켜야 하는 이제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이 무조건 함께 선제적으로 전제가 돼야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성장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걸로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리튬 가격에 전적으로 좀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효율성이 다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재생 자원 생산과 수익성이 그래도 좀 존재하는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 미래 수익성을 지금 현재로 좀 반영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이제 전망에 따라서 2030년까지 연평균 20에서 25% 정도의 성장성으로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배터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다 정도로 좀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미래 수익을 지금 반영을 미리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연평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수급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 전에 이제 조윤석 팀장님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저희 코리아마켓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SK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윤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좀 슬픈 일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게요. 그리고 저희 그걸 힘내서 주식에서 많은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모두가 지금 가슴 먹먹한 그런 또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ETF가 상장이 되면서 대표 편입 종목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일하이텍이 오늘 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수급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는지 팀장님께 들어볼까요? 네, 수급적인 효과는 사실상 수치로 재기는 좀 어렵습니다. ETF가 언제 들어올지 그리고 수급이 정해진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ETF가 들어오면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동일 비중으로 지금 편입이 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커질 수 있는 수급적 우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약 1.5조, 에코프로 3.5조, 코스모와 9천억, 그리고 세비캠이 약 6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작은 순서일수록 이번 ETF 수급에 따라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이 ETF를 통해서 앞으로도 수급적인 요인은 꾸준히 유입될 거기 때문에 하방 변동성은 좀 제한이 될 것이라는 해석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방은 잘 지켜주면서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더 탄력도가 높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2차 전지 관련주가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는 사이에 폐배터리 관련주는 어느 정도 조금 소외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은 시장 성장성도 비슷하게 있는데도 그 이유가 왜 어디에 있었다라고 보실까요, 차장님? 네. 밝혀드린 대로 폐배터리 관련주의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좀 리튬 가격을 투영하는 그런 상황으로 굉장히 이제 리튬 가격의 민감도가 좀 높게 나타났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상승세가 꺾인 건 아니었습니다만 상승 탄력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이것이 좀 주가의 변동성으로 좀 나타났던 부분이 겉으로는 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배터리 사용량이 많은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 폐배터리를 일정 부분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규제나 법제화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증설 혹은 IRA 쪽으로 약간 정치적인 요소 쪽으로 좀 집중을 했던 탓에 그간의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폐배터리가 지난주에 2차 전지 흐름에 좀 편승하지 못했던 요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근데 뭐 다시금 그 탄소에 대한 시각이 부각이 되는 시점이 온다면 뭐 양극재, 음극재를 비롯해서 소재들의 생산에 필요한 탄소 배출권이 그만큼 좀 필요할 것이고, 역시 재사용 거기에 혼용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법제화가 된다면 저는 다시 한번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가는 무조건 리튬에 투영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리튬의 그 가격과 함께 지금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 리튬이라던가 이런 원자재 관련해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할까요, 차장님? 네,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소재는 뭐
아시다시피 대체적으로는 뭐 짧게는 수년, 길게는 뭐 10년 단위로 이렇게 장기적인 기간에 셀 업체가 요구하는 용량, 기가와트 용량에 맞도록 뭐 수량과 동시에 계약을 하게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점점 과점화되고 독점화되는 선점적인 구매 형태가 가장 특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셀 업체에서는 가격을 일정 부분 고정시키면서 생산에 차질이 없는 이제 그런 공급선을 마련하려는 이제 그런 의도가 좀 깔려 있기 때문에 후발 업체들이 함부로 넘보기 어려운 그런 진입 장벽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튬을 비롯한 많은 자원 공급들이 채굴량에 비해서는 내후년 2024년까지는 다소간 좀 미스매칭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 부족 사태가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그만큼 리사이클 종목들의 강세로 연결되는 그런 논리로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런 논리에서 봤을 때 양극재 업체를 함부로 쉽게 뭐 좀 하향으로 이렇게 돌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양극재 중심으로 우리 종목들이 강세 국면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큰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너무 많이 말씀드렸었던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저는 오히려 뭐 기초 소재 쪽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LG화학 쪽이 좀 부각될 여지가 아직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타 소재도 가져가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도 지표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가 굉장히 뜨거운데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핫하냐라고 하는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지금 실적도 좋고 또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그 모멘텀, 이렇게 두 가지 토끼를 모두 다 잡고 있기 때문인데, 폐배터리 업체는 이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아직 가시화되는 실적 부분에서는 다소 좀 모멘텀이 부족합니다. 이제 미래에서 많이 좀 실적을 당겨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의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일하이텍과 코스모화, 그리고 에코프로, 세비캠, 이렇게 네 업체를 좀 기술력과 향후 실적 성장 추이를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팀장님? 네, 지금 재활용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주고 계신데요. 지금 시장의 성장성은 누구도 의심하지 못한다는 거는 정말 다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언제 나오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좀 기억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즉 2018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많았었죠. 그러면서 실적이 아직 뽑지 못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다가 또 극적으로 반전 하락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재활용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골라내면서 좀 좋은 종목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성일하이텍이나 뭐 에코프로, 그리고 코스모학, 세비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실적 부분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하방 같은 경우는 조금 제한이 있어서 충분히 투자하시기엔 괜찮은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좀 파악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좋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한국 시장에서 리사이클링 대장주로 지금 코스닥 시장 내에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리사이클링 8개사에서 스크랩을 합니다. 스크랩을 한 이후에 하이드로 센터라는 곳에서 바로 추출을 하게 되면서 전방업체에 다시 한번 원소재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큰 두 개의 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니켈, 코발트, 리튬을 한번 정제해가지고 바로 다시 그룹 내에서 일관화시킬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캐파는 약 7,000톤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너무나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죠. 에코프로 BM을 에코프로 BM의 모 기업이면서 중간 일관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회사로서 이노베이션, 그리고 머트리얼즈, CNG 3개 업체가 있는데 전부 다 핵심 소재를 다루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산화 리튬, 전구체, 습식 재련을 다루기 때문에 일관화 책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이미 에코프로는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보통 말씀하시기에 재활용 분야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비캠 같은 경우가 이 NCM 전구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극할 물질을 만들기 전에 직전 물질을 바로 전구체라고 하는데요. 이 전구체를 습식 재련을 통해서 다시 추출해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성으로는 기술 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식 재련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전방업체에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활용 분야의 여러 업체들의 구체적인 기술 로드맵을 좀 아시게 된다면 향후 어떤 뉴스나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 때 우리가 더 유리한 구조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순수 종합 선물 세트로서 수직 계열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2차 전지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사업은 전반적으로 일관화, 즉 수직 계열화가 가장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내 기업을 핵심 역량들을 한 번씩 짚어주셨는데 미리 종목들을 좀 공부를 해둬야지 시세가 나올 때 또 시장의 뉴스가 나올 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돌려보시면서 좀 각인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를 과연 두 분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 차장님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최선호주가 있으실까요? 네, 뭐 이런 자원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이상, 뭐 저는 이 어떤 한 종목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좀 종목군을 이뤄서 좀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좀 높아 보이고요. 사실 이게 뭐 말이 좋아서 뭐 리사이클링 또 뭐 폐배터리 이렇게 좀 고급지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3, 4년 전만 해도 약간 고급 고물상 취급을 받던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특정 셀 업체에서 이렇게 좀 불량품을 재생하는 외주 업체의 그런 성격들이 좀 많기 때문에 해당 밸류 체인의 색채도 반드시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구별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내일 출시될 ETF 접근이 상당히 좀 용이해 보이고요. 좋은 투자 대안이 좀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ETF가 출시할 때는 어쨌든 단기적인 수급 강세는 뭐 반드시 좀 동반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좀 이용하셔서 단기적인 매매를 또 해보시는 것도 뭐 좋은 투자 아이디어라고 좀 생각 들고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뭐 ETF 선택이 저는 나쁘지 않다 뭐 강조드리고 싶고, 단기 모멘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 대비 높은 편입비를 보이는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으로, 저는 이 단기적인 수급 강세가 짧게는 한 2, 3거래일, 길게는 한 5, 6거래일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제랑 지난 금요일이랑 오늘 좀 강세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인 모멘텀을 누릴 수 있는 단기 거래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성일하이텍을 좀 택해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를 관통하는 삼성 SDI의 밸류 체인이 뭐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일 걸로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뭐 나쁘지 않을 움직임을 좀 보이겠습니다만 역시 대장주의 성격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성일하이텍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ETF 관련해서는 장기보다는 단기적인 뜨거운 관심으로 좀 짧게 수익을 챙겨보는 그런 뭐 좀 투자 관점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 팀장님은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앞서서 말씀해주신 에코프로일까요? 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네 종목 중에 에코프로를 편입을 하신 게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항상 모든 투자자분들이 밸류에이션을 따지게 되는데요. 2차 전지 업체들은 밸류에이션이 모두 다 비쌉니다. 특히 미래성장, 적어도 2024년에서 2025년도까지의 실적을 미리 땡겨와서 밸류에이션을 주로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서 2025년까지의 실적이 아주 가급적 그 가시성을 띠는 업체들을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양극화 물질이 캐파가 큰 에코프로 BM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보통 삼성 SDI와 같은 성장 궤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의 요즘 흐름이 굉장히 좀 달라 보이시죠. 삼성 SDI가 그간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삼성 SDI 한 궤를 같이 한 에코프로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와 또 에코프로 BM의 밸류 체인을 통해서 두 분의 또 탑픽도 꼽아봤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내일 상장을 앞뒀습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ETF, 주요 편입 종목에 주목해야 할 전략 포인트를 점검을 해봤는데요. 정말 매일같이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와 종목들, 투데이 환경 코리아마켓과 함께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환경 코리아마켓, 조회수 업앤다운 이어갑니다. 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3% 강세를 보여준 삼성전자 먼저 보이고요. 또 꾸준히 관심받고 있는 LG엔솔, 금양, 삼성 SDI, 그리고 셀트리온, 이수화학, 삼성중공업, 카카오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수화학과 삼성중공업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수화학은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원료 시운전을 11월에 진행했고 12월부터 수요처의 생산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장 막판 상한가로 문을 닫으면서 단숨에 21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삼성중공업 이어서 보겠습니다. 3분기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실망감을 키웠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내년 건조 물량 증가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2%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수화학부터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 전해질 원료 시운전 소식에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12월부터는 생산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성을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예, 일단 이수화학은 국내 유일한 리튬황 양산이 가능한 업체고요. 올 연말에는 연산 한 20톤 규모로 리튬황 제조 공장의 가동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에코프로 BM과 같은 회사에도 이미 이 관련된 전고체 관련된 그런 제품을 납품을 한 전력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사실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도요타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5년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또 셀업체 중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전고체 관련된 파일럿 라인을 이미 설치하고 가동하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삼성 SDI도 이수화학이 추구하고 있는 황화물계 쪽 관련된 연구를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7년도 양산을 목표로 현재 개발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LG 엔솔의 경우에도 이제 2030년을 목표로 황화물계 관련된 그런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들도 이런 쪽 관련된 투자를 관련 로드맵 안에 넣고 포함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래도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경제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데는 시간이 아직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래도 이게 미래 성장성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뭐 화재도 예방되고 배터리 성능도 개선이 되고 원가까지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향후에 이쪽 관련된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이수화학의 향후에는 또 프리미엄 요인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부분들로 미래적인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기대할 바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국내 삼성 SDI, LG 엔솔 등 국내 셀 업체들이 황화물계 쪽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말씀해 주시면서 국내 유일의 리튬 황을 양산하는 업체로서 성장성을 주목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일까요? 3일 연속 상승세로 계속 마감을 했습니다. 탄력적인 반등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먼 미래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물론 최근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진 않았거든요.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만 수급은 개인 중심의 매수가 이어졌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9월에도 급등했었던 것들도 기관의 이런 이제 전고체 관련된 보고서 덕분에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계속해서 좀 조정을 보이다가 61선 부근에서 오늘 강한 상승세 뉴스와 함께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저항은 일단 1차적으로는 7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부근을 말씀을 드리고 그 후는 이제 전고점 3만 4천 원 부근까지도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지지 가격은 일단 2만 500원으로 지난 10월 초 저점을 형성했던 가격권을 말씀드리고요. 짧게 보신다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좀 빠른 매매에 있어서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3분기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 2% 밀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래도 내년엔 흑자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평가 그리고 향후 턴어라운드 가시화 시점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3분기 실적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물론 일회성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제외하더라도 실적은 좀 많이 안 좋게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 내년도 한 3분기 정도서부터 흑자 전환이 돼서 연간으로 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저가 수주분들이 계속해서 좀 밀려 나갔고 이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고가 수주분의 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미 이제 LNG 쪽엔 워낙에 강자죠. 현재 79척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불어 이제 FPSO라든지 FLNG 같은 더
고부가 가치 해양 플랜트 산업도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들도 충분히 좀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익성 높은 부분들이 점차 좀 수주를 한다면은 그 실적은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 보여지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지금은 좀 빠른 상황이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서서히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주가는 최근 반등을 모색하는 분위기였는데 이 실적 발표 실망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좀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지금 보여지고 있는 지금 기술적 차트의 모습을 좀 보고 계신데요. 사실 뭐 제가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갖다라는 말씀은 뭐 당장에 뭐 오늘 내일을 의미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일단 내년 3분기부터 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올 연말께 정도서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 모색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앞서 제가 이제 해양 플랜트 쪽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 올해는 아직까지 연간 수주 목표를 초과하지 못했는데 남은 그 연말 그래도 해양 플랜트 쪽에서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에 좀 바닥을 형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그런 좀 수주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은 뭐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의 접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지 가격은 5,000원 최근 저점이었고요. 저항가는 5,900원으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부터는 반등 모색을 기대해보자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회수 업앤다운 이수화학과 삼성중공업 점검해봤는데요. 새로 부각되는 성장 모멘텀과 실적 성장 추이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잠시 후 이어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 상위 특징주 이어갑니다. 3분기 실적 발표로 시장에 관심을 받은 두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3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흥국증권은 장기 계약 중심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졌다라고 평가를 한 반면 NH투자증권에서는 중장기 이익 레벨에 대한 눈높이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기를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발표된 뒤에 증권가의 평가가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인데 오늘 주가는 0.5%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현대위아 보시죠. 역시 3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전망이 되고 있지만 현대차 러시아 공장 이슈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마이너스 4.5%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글로비스 먼저 정경민 차장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한 뒤에 증권가의 분석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 실적 성장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나요? 네, 증권사 리서치하우스도 엇갈리는 만큼 시장에서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주가도 아랫꼬리 윗꼬리 달고 상당히 좀 엇갈리는 모습, 다들 좀 갈피를 못 잡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저는 지금 시장의 심리를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심리를 그대로 좀 나타내 준 게 아닌가 좀 싶고요. 지배구조를 좀 개편을 했죠. 그래서 이익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큰 폭의 증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져가는 구조가 좀 됐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본업, 그러니까 자동차 수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런 좀 운송, 이런 해운 이런 쪽에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낮은 멀티플이 좀 지속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계속해서 한정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좀 밸류 트랩 상황에 좀 빠진 이런 모습으로 좀 보이는데 이는 현대차, 기아랑 좀 마찬가지로 이제 IRA 배제가 됐고 또 이제 해외 생산이 또 증대가 되면서 향후 3년 이후의 어떤 실적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기 어려울 경우에는 실적은 잘 나오지만 주가가 멀티플이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그런 국면에 좀 나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고요. 재무적 비율 자체는 사상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팩트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향후에 근본적인 그 IRA에 대한 해소 방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또 비용적인 통제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어쨌든 이 해운, 운임 이런 것들은 경기 민감 섹터에 매우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마진 개선이 가시화될 때 비로소 어느 정도 좀 상승하는 추세를 좀 그려주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저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좀 기다리는 이제 이런 국면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횡보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IRA 법안 리스크에 지금 마진까지 축소가 되면서 미래 성장 기대감이 지금 좀 약화가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그래도 상승을 좀 지켜내면서 거래는 마쳤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단편적이고 좀 직관적인 이제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 실적은 유지될 테니까 주가가 뭐 그렇게 급락하진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밸류를 확장시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 상승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일단 전저점을 잘 지켜내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 없이 일단 16만 원대를 좀 잘 지켜냈습니다만 이제 200일선이 좀 지나가고 있고 전고점 부근이 되고 있는 한 18만 원 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돌파를 하게 될지에 대한 좀 의문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16만 원부터 18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설정을 해드리고 싶고 한 뭐 5에서 한 8%의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는 뭐 16만 원 초반에 오면은 좀 매수를 하셨다가 17만 원 후반에 가면 매도를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번 정도의 플레이를 통해서 기대 수익률을 창출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해볼 만한 이제 그런 매매 패턴이 아닐까라는 싶고요. 오히려 저는 한 18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이 선을 강하게 돌파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나온다면 그때는 아마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 모멘텀에 오히려 추격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좀 지루한 박스권 매매가 좀 어울리는 상태다라고 전망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현대위아 보겠습니다. 현대위아는 완성차 판매 확대와 환율 효과로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러시아 공장 셧다운 이슈가 발목을 잡는 모습이고요. 오늘 주가 같은 경우도 반짝 상승을 할까 싶었는데 흘러내리면서 좀 거래를 마쳤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해도 될까요? 네, 주가의 큰 상승폭은 나오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하방 부분은 든든하게 지지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로 오늘 러시아 공장의 셧다운 우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공장은 연간 24만 대 정도 수준의 생산 캐파를 갖고 있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숫자로 보게 되면 순자산 규모로는 약 3천억 대 공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현대위아의 순자산 규모가 약 4조가 조금 넘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약 10% 안짝의 순자산 훼손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스크랩이 되게 되면요. 하지만 아직까지 스크랩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혹시나 모를 러시아 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순자산 가치의 하락을 고지고대로 반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 정도 가까이 하락을 했었죠. 즉 순자산 부분의 하락을 거의 다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치는 거의 다 반영을 했다고 보시게 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부품업 되게 좋았었고요. 그리고 기계도 연속 3분기 흑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계 부분이 여태까지 현대위아의 가장 아픈 팔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 부분의 턴어라운드가 현대차, 기아차의 미국 공장의 증설에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 앞으로 하락 시에는 조금 매수 기조로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요. 차트로 보시게 되면 지금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20일선에서 지금 움직이는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순자산 가치의 하락 부분을 말씀드리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는 첫 양봉을 냈던 이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가격대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상승을 좀 할 수가 있는 모멘텀들 있죠. 바로 러시아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 악재가 없어지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원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가격 자체는 67,000원 정도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공장 셧다운 리스크가 순자산 가치 하락이 이미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좀 매력적인 자리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불확실성을 딛고도 이제는 좀 빠지면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총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상위 특징주 3분기 실적 발표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현대위아를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불확실성 모멘텀이 부각되는 만큼 관련 내용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조회수 업앤다운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회수 업앤다운 이 시간에도 개별 재료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다양한 종목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관심을 받고 있는 현대로템, LIG 넥스원,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인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세비캠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휴마시스, 한일사료, 모아데이터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3분기 깜짝 실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LIG 넥스원 보겠습니다. 기대치를 상회한 성적표를 발표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은 이익 상향을 전망했고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매력적이라며 목표 주가를 12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1%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LIG 넥스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향후 성장 모멘텀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보다 34%를 상회하면서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올 초에 있었던 아랍에미리트의 2조 6천억 수주 아직까지는 전체자 그 수주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계약이 완결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 연내에는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사우디 등에도 현재 협상 중에 있는데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미래 먹거리로 국방과 또 이제 관광 이런 부분들을 지금 또 내세우긴 했었는데 아직까지 사우디는 국방 쪽에서는 그다지 시설은 그다지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로부터 기술 이전을 좀 받아서 그래서 자국 내에서 키우고자 한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그 기술 이전까지 가능한 회사는 어떻게 보면 LIG 넥스원이 거의 유일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져서 관련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주 부분들까지 가세된다면은 뭐 충분히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세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을 비롯해서 사우디에서 추가 수주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 모멘텀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으면 그 9월 조정을 거친 뒤 최근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방산주보다 더 빠르게 올라온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더욱 탄력적인 흐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일단 방산주 빅4 중에서는 가장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은 상황입니다. 가장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올해 실적으로는 한 11배 정도 수준인데 이것이 아랍에미리트로 수주됐던 것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가세가 되기 때문에 2024년 기준은 9배고 2025년은 7배 정도 수준. 거기다가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수주가 이어진다면 더 싸지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가장 좀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차트 좀 보실 텐데요. 최근에 물론 뭐 주식시장도 안 좋았습니다만 그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KCGI에서 지분을 일부를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때 60일선은 잠깐 이탈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빠르게 좀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가장 그 방산주 중에서는 양호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가장 좀 방산주 중에서 선도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지는 일단 1차적으로는 최근 고점이었죠. 11만 4천 원 정도가 1차적인 저항은 될 텐데 뭐 앞서서도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증권사 목표치들은 대부분 다 12만 원 이상에 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기술적인 지지 라인은 9만 2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2주 최고가였던 11만 4천 원 저항가로 잡아주셨지만 주요 증권가에서는 12만 원 이상으로 목표 주가 설정하고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업앤다운 3분기 호실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LIG 넥스원 점검해봤는데요.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 종목들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김성준 부장이 JVM, 정경민 차장 대부시스터즈, 그리고 조윤석 팀장이 동진세미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동진세미캠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동진세미캠은 삼성전자에 특화된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내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공정용 원소재를 주요 제품으로 하는 것들을 대부분 매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뿐만 아니고 중국 시장까지 계속적으로 트라이하고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제가 오늘의 주식이라고 삼성전자를 말씀드렸었는데 삼성전자 매우 연관이 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다른 업체와 다르게 삼성전자는 인위적 감산 그리고 캐펙스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을 했었죠. 그에 따르면 당연히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도 삼성과 연관된 기업들은 모두 다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실적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21년 4분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기존의 10%에서부터 15% 가까우게 계속적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을 해석해 보게 된다면 비싼 제품, 마진율이 좋은 제품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이런 제품 구성별로 볼 때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포토레지스트 부분이 매출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토레지스트 중에서도 크립토와 아르곤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아르곤 매출이 매우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 사이클 변경에 의한 수혜는 계속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향후에 EUV 관련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EUV는 현재 국내에서는 동진세미캠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 성장도 계속적으로 밝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은 삼성전자를 주요 납품처로 하고 있고 이제 포토레지스트 분야에 특화를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캐펙스 뭐 이렇게 감소가 없으니까 실적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잘 가고 있다. 10월부터 주가도 보니까 25,000원대를 찍고 지금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네, 지금 바닥에서 일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진입하기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진입이 가능하다는 걸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직전 고점을 보게 되면 바로 8월 초에 고점이 나왔었죠. 약 37,000원에서 38,000원 정도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3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연속성을 보장할 것이다 라면서 시장은 굉장히 좀 랠리가 있었죠. 하지만 시장 예상보다 약간 미스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미스한 실적을 내용을 자세히 봐보시게 되면 약 평소보다 대손 충당금이 60에서 70억 정도가 늘어났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충당금 이슈가 사라지게 되면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당연히 그것만큼 늘어날 수 있는 포지션을 갖게 되고요.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강조가 드렸던 제품 사이클 변화 그리고 상위 레벨의 제품 매출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승한 타이밍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거래량이 가장 강하게 났던 가격이 바로 며칠 전에 이 29,000원에서 3만 원 사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격 부근인 3만 원 부근은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도 다음 달 실적이 모조리 오픈이 되게 되는데 동진세미캠 실적이 예상대로만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직전의 고점이었던 38,000원 수준은 충분히 틀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기계적으로 10% 수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20% 정도 상승룸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경민 차장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 볼 텐데요. 대부시스터즈입니다. 뭐 바로 쿠키런 킹덤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매력 포인트를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점이 좀 매력을 더 이렇게 좀 무엇이 있냐 좀 찾아보게 좀 됐는데 아까 이제 그 내여주 말씀드리면서부터 아까 저 오늘장 주식 말씀드리면서부터 이제 뭐 피벗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할인율의 피벗, 금리 인상 속도의 완화,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할인율의 끝단에 있는 바이오나 뭐 게임이나 엔터, 메타 이런 종목들의 이론적인 가치 변동 가능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깔려가는 것 같고. 일단 이 대부시스터즈만 놓고 보면 뭐 실적 가이던스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히 신작이나 기존 게임이 뭐 모멘텀을 만들 만한 그런 이벤트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가 강세가 좀 나온다는 것은 뭔가 서프라이즈 할 만한 어떤 이제 반전의 기대감, 그리고 사실상 단일 IP라고 볼 수 있는 쿠키런의 인지도가 좀 강화되면서 이제 IP의 강화, 그리고 또 하나가 본다면 우리가 모르는 뭐 어떤 것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막연한 기대감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저점 부근이긴 합니다만 아예 저점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좀 짧게 좀 가격을 미리 좀 선정해 놓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굳이 따지자면 이제 BTS와 관련된 이제 컨텐츠와 캐릭터가 역시 이제 글로벌 IP로의 어떤 확장성을 확실히 좀 보여주는 부분이 좀 있고, 특히 이제 콜라보 웹 예능이 좀 있습니다. 다양한 좀 에피소드가 지금 공개 중에 있는데, 역시 이렇다 보니까는 IP 강화, 그리고 향후에 이 쿠키런 IP가 콘솔이나 PC 게임 쪽으로 글로벌 진출에 대한 그런 기대치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어서 최저점에서 나왔던 약간 뜻밖의 좀 강세이기 때문에 어떤 요인을 갖다 붙여도 이 저점 구간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 요인으로는 어느 정도는 수긍이 되는 아이러니한 그런 반등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10월 20일 경부터 지금 뭐 거의 한 10일 정도 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기관이 매수를 연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뭐 투신, 보험, 연기금 다 함께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뭐 딱히 이유는 없지만 잘 올라가는 게 또 매력적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로 저희가 가격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해볼까요? 네, 게임주들이 비슷한 차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한 차트는 좀 많습니다만 대부 시스터즈처럼 이렇게 저점 구간을 확실히 인지를 한 후에 굉장히 좀 강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차트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5만 원 돌파를 과거에 한 4만 5천 원대 돌파를 과거에 한 3번 정도 시도를 했습니다만 모두 다 이제 두들겨 맞으면서 다시금 좁은 박스권 안으로 갔었는데, 드디어 한 엊그제부터 5만 원을 향한 이제 좀 그런 강세 구간으로 좀 접어들었습니다. 그것도 기관들이 매수를 좀 나섰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저점 신뢰 구간을 얼마만큼 가져가고 그것을 어떤 에너지로 뚫고 가느냐가 이 기술적 분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뭐 크게 뭐 저항권도 그다음에 이제 5만 원 중반대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넘어서는 흐름이 좀 나온다면 의외의 강세가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패턴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후에 강한 수급 유입이 좀 들어온 것은 저점 탈피에 대한 이제 그만한 그 시그널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 고점 수준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대신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손절 라인을 역시 이제 추격 매수다 보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4,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저는 뭐 고점 대비 한 5% 정도 되면 모멘텀이 조금 꺾이는 걸로 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앞서서 동진세미캠, 이어서 대부시스터즈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두 종목 모두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딛고 이제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고, 김성준 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JVM을 보면 지금 조금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나라는 차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 27일에 우선은 양호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을 견인하는 성장 포인트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예, 일단 JVM은 약국 조제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국내 압도적 1위입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서 약국 가면은 이렇게 뭐 아침, 점심, 저녁 써 있는 그런 봉투에 뭐 먹는 그렇게 딱 담아서 파우치 형태로 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해외는 그렇지가 않은 게 더 많습니다. 오히려 절반 이하, 아직까지도 보급률이 절반 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한때는 많이 좀 문제가 됐었어요. 이렇게 통으로 주다 보니 알아서 먹어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물 오남용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노출될 수도 있는 그런 또 환경에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른 매출 성장이 일어난 것이 지난 3분기 실적에도 좀 상당히 좀 좋았었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북미나 유럽 같은 등지에 최근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물건을 없어서 못 팔 정도
정도로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증설 또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수익성 측면에서도 최근 들어서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계속해서 지금 하면서 인력은 줄어들면서 오히려 인당 매출액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익성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밸류에이션상 퍼 한 10배 정도 수준인데요. 항상 보면 10배가 하단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점 감안해 봤을 때 그래도 꾸준하게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회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 조제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뭐 국내에서는 우리가 워낙 익숙하지만 북미 지역과 유럽의 수출을 중심으로 글로벌 매출 확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가격 전략을 저희가 어느 정도로 세워서 가지고 가볼까요? 예, 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시장보다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 역시 실적을 바탕으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5개 분기 연속으로 해서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을 지금 이어질 정도로 수출 호조가 최근 들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는 뭐 사실 조금 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저점 정도 수준이었던 17,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그래도 뭐 충분히 좀 분할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세 선절 가격은 올 저점이었습니다. 저점 가격을 그 손절 라인으로 15,600원이었네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올해 최고점 정도 수준이었던 22,000원 정도를 일단은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와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 조윤석 팀장의 동진 세미캠, 정경민 차장의 대부시스터즈, 그리고 김성준 부장의 JVM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방송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내일을 여는 유망주와 함께 또 내일의 포트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정경민 IBK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 조윤석 SK증권 서초센터 팀장,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항상 투자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